철판으로 덮인 배가 한 섭씨 60도, 병사들의 비명, 그리고 침몰. 500년 전 일본의 거북선 복제 프로젝트가 남긴 기록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배, 일본 최고의 기술자 34명이 만든 배, 무기로는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반면 조선의 거북선은 달랐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같은 파도, 같은 조류, 같은 조건인데 말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기술, 재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다를 읽었습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달라지는 조류를 파악했어요. 파도의 높이를 계산했습니다. 그것을 배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배가 아니라 과학이 깃든 배를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랬습니다. 앞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진실이 500년간 묻혀 있었을까요? 왜 세계는 이제야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는 어떤 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도쿄의 한 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 런던의 냉소적인 학자들, 바다 아래에서 깨어난 역사. 지금부터 그 모든 증거를 거북선을 베끼려 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나는 그 순간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숨이 얕아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쿄의 보관소 어둠 속에서 한 장의 문서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킨스입니다. 영국 해군사 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고 전직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25년을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전함의 역사를 분석했고 전술을 해부했고 패턴을 읽었습니다.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논리보다 강한 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에서 그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공동연구차 도쿄 국립군사기록보관소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낱 학자일 뿐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역사를 읽고 기록을 정리하고 논문을 쓰는 것. 그게 내 일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내 손으로 역사를 파괴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관소의 담당자는 지루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16세기 전함 설계도, 일본의 해전 기록, 당연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래쪽에 뭔가 있었습니다. 남색 봉투.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깊숙이 감춰두려던 것처럼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신호였어요. 역사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신호 말입니다. 봉투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북선 모방 실험안이라는 뜻입니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정말 멈춘 겁니다. 호흡이 안 나왔습니다. 보관소의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냐는 생각이 들었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속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괴선을 복제하라. 단 6글자였는데 그것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최고의 장인 3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극비 프로젝트로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거북선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임진왜란에서 패배의 치욕을 씻기 위한 복수 프로젝트였습니다. 전함 아타케보네. 철판으로 둘러싼 괴상한 전함의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힌 괴물처럼요. 일본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든 설계도였습니다. 면밀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북선을 이길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뒷장의 기록이 공백이었거든요. 실험일자, 장소, 그리고 결과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그 공백의 한가운데에 단 한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4글자를 읽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내 25년의 연구, 300편의 논문, 세계가 인정한 내 이론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북선이란 뭔가요? 단순한 철갑선입니까? 아니면 신화입니까?
도요토미는 왜 그것을 베끼려 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실패했습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전사 연구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500년 전 한 나라가 바다에 남긴 비밀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나는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도쿄 보관소의 불빛 아래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는 그 문장의 의미를 풀기 위해서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건 1594년의 기록입니다. 실험 장소는 사가. 일본 규슈의 해군 항만이었습니다. 첫 해상시험, 1594년 5월. 사가 해군 항만 출항. 그 아래에는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철판으로 감싼 전함이 완성되었다는 것. 일본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거북선의 복제품이 드디어 바다에 나갔다는 것. 도요토미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34명의 최고 기술자들이 몇 년을 투자해 만든 이 배. 임진왜란에서의 패배를 서력할 최후의 무기였던 거죠. 그런데 다음 기록이 나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출항 8분 만에 방향 상실. 8분입니다. 겨우 8분이죠. 나는 그걸 읽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같은 글자였습니다. 8분 만에 방향을 잃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 최고의 기술자 34명이 만든 배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주문한 프로젝트죠. 그 배가 출항 후 8분 안에 조절 불능이 되었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치욕입니다. 완전한 무능함입니다.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조류에 휩쓸림. 배가 자신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함. 해수 유속의 배의 선체가 비틀림. 조류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바다의 흐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조선은 그 조류를 계산했습니다. 매 계절, 매 시간의 조류 패턴을 파악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의 형태만 복사했으니까요. 그 다음이 더 끔찍했습니다. 철판의 열기로 내부 온도 상승. 섭씨 60도 이상. 승무원들의 비명. 나는 여기서 숨을 멈췄습니다. 비명이라니요. 전장의 함성이 아니라 고통의 비명 말입니다. 철판으로 감싼 배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타들어간 거였습니다. 조선의 거북선을 따라 만들었다면서 그들은 핵심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거북선의 철판은 단순한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기 시스템과 함께 설계된 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타는 갑판 위에서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철은 그들을 지켰으나 동시에 그들을 태웠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상상해봤습니다. 철판으로 둘러싸인 배. 밖은 조류에 휩쓸려 통제 불능. 안은 철판이 받은 햇빛과 바다의 마찰열로 지옥이 된 상황 말입니다. 섭씨 60도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아니죠. 승무원들은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옆으로, 앞으로, 모두 철로 막혀 있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렸을까요? 그러면 익사죠. 조류에 휩쓸린 바다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정말 처절한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기록에는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게 기존 목재 전함의 3배. 부력 중심점 완전 붕괴. 배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함. 침수 위험. 거북선은 대체 뭐였습니까? 연구진의 한 명, 역사학 교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거북선은 단순 철갑선이 아닙니다. 해류와 파도, 거리, 조류, 기류까지 계산된 시스템이었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설계 실패가 아니라 개념적 오류였다는 걸요. 일본은 거북선의 외형만 봤습니다. 껍데기만 복사했습니다. 철판으로 감싸면 튼튼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더 무거우면 더 튼튼할 거라고요. 하지만 조선의 거북선은 다른 차원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조류, 파도, 중력, 밀도, 부력의 중심점,
모든 물리적 요소를 계산한 거였습니다. 일본 측 최고 책임자의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괴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몽.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거북선이란 단순한 배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결정체였다는 걸 말입니다. 도요토미의 기술자들이 만든 배는 철덩이였고 조선의 거북선은 해양 과학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FAI로 어브 컨셉트, 나트 어브 메털. 실패한 건 금속이 아니라 개념이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25년을 해전사를 연구해왔으면서 내가 얼마나 그 표면만 읽어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북선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고 사실이었고 과학이었습니다. 500년 전의 과학 말입니다. 16세기의 조선은 이미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투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쿄 보관소의 어둠 속에서 나는 깊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는 걸요. 왜 조선은 성공했고 일본은 실패했는가? 그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순신은 단순한 장군이었는가? 아니면 과학자였는가? 나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부산이죠. 해군사관학교로 말입니다. 부산 해군사관학교. 나는 그곳에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연구자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으로 떨렸습니다. 도쿄의 보관소에서 본 그 문서들. 결과는 재앙이었다는 그 문장. 모든 게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해전 영웅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한 명. 이순신.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적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바다를 보고 있는 건가? 한국 해군사관학교의 연구진을 만났을 때 나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본이 놓친 것. 기술이 아니라 사고. 배가 아니라 시스템. 그들은 나를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벽 한가득 펼쳐진 도표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해도입니다. 조류 패턴 맵. 파도의 높이 데이터. 계절별 기류 흐름. 수심을 측정한 기록들. 모두 손으로 그린 것이지만 정확도는 현대 과학을 능가했습니다. 나는 한 도표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시간대별로 조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자정. 계절에 따라 다시 또 달라지는 패턴들. 누군가가 몇 년을 바다에서 살면서 매일매일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16세기에 이미 나는 그것들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은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매 계절, 매 시간의 조류를 파악했고 거북선의 철판 각도를 그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용두의 높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문의 위치도요. 모든 게 수학적 최적화의 결과였습니다. 그 교수는 한 권의 책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순신 장군의 해전 기록입니다. 그냥 전술서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표죠. 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바다의 깊이, 조류의 방향, 바람의 세기, 각 항구의 특성, 적 함대의 움직임 패턴.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계산기도 없던 시대의 말입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씨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군사 전술이 아니라 과학 실험이네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비교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복제선과 조선 거북선의 수학 모델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2배의 3D 모형이 나타났습니다. 조류가 흐르는 가상의 바닷속에서요. 일본의 배는 즉시 뒹굴었습니다. 조류에 저항하려 했으니까요. 철을 더 두껍게 했으니까요. 무게를 더 실었으니까요. 모두 역방향이었습니다. 그 배는 파도에 비틀렸고 회전했고 마침내 침몰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지만 나는 그 안에서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조선의 거북선이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조류를 타고 회전했습니다. 철판의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용두의 돌출이 정확했습니다. 부력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바다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요. 나는 숨을 쉬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은 바다를 설계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떨렸습니다. 도쿄 보관소에서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였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은 이미 시스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네. 이순신 장군은 단순 해전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전한 과학자였죠. 바다를 읽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섰을 때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가득 울려 퍼진 박수였습니다. 내 박수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나는 연구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경의를 느꼈습니다. 25년을 바다를 연구해왔으면서 나는 표면만 읽고 있었습니다. 거북선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런던으로의 귀환은 예상 밖의 냉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의 해상에서 느낀 그 경외감, 그 확신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연구진이 보여준 모든 게 맞았습니다. 데이터도 시뮬레이션도 그리고 그들의 설명도요. 하지만 런던은 달랐습니다. 영국 해군사 학회의 회의실. 내가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펼쳤을 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료 연구자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의 눈빛으로요. 하킨스, 정말 이게 16세기 기록이라고 봅니까? 한 교수가 묻었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목소리로요. 그렇습니다. 조선의 해도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과학적 설계를 했다고? 당시 조선이 뭐하는 나라입니까? 전쟁 중인 약소국이잖습니까? 다른 교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비웃음이었습니다. 냉소였습니다. 거북선이 신화적 과장이라는 게 정설이 아닙니까? 왜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실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내 자존심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나는 25년을 이 분야에 바친 학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게 환상이라고요? 과장이라고요? 더 끔찍한 건 일본에서 왔습니다. 도쿄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었죠. 거북선 신화적 영웅화와 역사 왜곡. 제목만으로도 나를 쓰러뜨렸습니다. 논문 내용은 더 심했어요. 거북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역사 기록의 과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학계가 단결해서 이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나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런던의 아파트에서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 있던 창문 너머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내 확신도 흐릿해지고 있는 것처럼요. 나는 영국인이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논리를 믿는다. 데이터를 믿는다. 그런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 눈이 본 게 뭐였습니까?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 정확한 수학 모델. 그 16세기의 해도들. 모두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거짓입니까?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책상 위에 한국 연구진이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지 3일째였어요. 드라이브. 호킨즈에게 당신의 용기가 진실을 구합니다. 학계의 냉소는 항상 새로운 진실에 가합니다. 거북선의 진실은 데이터에 있고 그 데이터는 바다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바다를 보셨습니다. 부산의 바다에서요. 다시 와주십시오. 이번엔 함께 세계를 마주하겠습니다. 한국해군사관학교 연구진 일동.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처음 울었습니다.
밤새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인 게 맞다면 학계의 냉소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닙니까? 강대국의 자존심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서구가 만든 해전사의 기록을 뒤집는 증거. 그게 얼마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새벽이 되었을 때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다시 간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번엔 데이터로 싸우기 위해. 이번엔 역사를 바꾸기 위해.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산행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국 연구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돌아온다. 이번엔 정말로. 학회의 냉소도 일본의 반박도 동료들의 의심도 내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봤거든요. 바다의 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500년 전 조선의 바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네는 짙은 푸름이었습니다. 해양조사 선박의 갑판에 서 있던 나는 마치 심연으로 내려가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500년 전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죠. 한국 연구진은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1594년 일본의 복제선이 침몰한 바다의 정확한 위치 말입니다. 스캐너 신호 잡혔습니다. 통신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아니면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었거든요. 깊은 바닷속. 스캐너 화면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최초로는 흐릿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신호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철의 구조. 배의 형태. 아, 그건 분명히 배였습니다. 거기 봐요.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선체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판. 철판입니다. 500년 전 일본이 만들었던 그 철판. 지금은 녹슨 조각이 되어 있지만 그 형태는 명확했어요. 일본의 기록에 남아있던 그 이상한 배의 철판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요. 저 철판의 구부러진 방향을 보십시오. 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소리로. 조류 방향에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건. 나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건 배가 조류를 견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배가 스스로를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이 침묵했습니다. 모두 화면만 바라봤어요. 해양 스캐너를 더 정밀하게 조정해 주십시오. 3D 이미지가 점점 생생해졌습니다. 선체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 배가 어떻게 침몰했는지가 말이 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철판이 부서졌습니다. 선체가 비틀렸습니다. 내부 구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봐요. 나는 화면 속 한 지점을 집중했습니다. 배의 중앙부가 가장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마치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부서진 것처럼요. 한국 연구원이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의 무게, 부력, 조류의 강도. 모든 걸 수치화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배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네요. 조류에 비틀리면서 내부 구조가 동시에 붕괴됐어요. 이건 설계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적 필연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십시오. 모든 좌표를 기록하십시오. 이 이미지들을 3D 모델로 재구성하십시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아마 며칠이 지났을 겁니다. 시간이 뭐 하는 건지 잊어버렸거든요. 오직 스캐너 화면만 봤어요.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역사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침몰한 배의 정확한 3D 모델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건 도요토미의 복제선이 맞았습니다. 일본의 기록과 일치하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배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거북선을 베끼려다 바다 자체에 의해 정복당한 거였습니다. 바다가 이 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They didn't build a ship. They built a mistake. Korea didn't build a weapon.
They built a system that understands the sea. 그들은 배를 만들었다. 실수를 만들었다. 조선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바다를 이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국 연구진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눈가가 젖어 있었거든요. 이제 확신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조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투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철이 아니라 사고로 만들어진 무기였습니다. 아니, 무기가 아니라 과학의 결정체였습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 침몰한 배, 그 실패, 그 모든 게 거울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이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말입니다. 반대로 조선이 뭘 가졌는지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단순한 해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바다를 읽는 법을 아는 과학자였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전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북선은 그 모든 걸 결정화한 물체였습니다. 부산 앞바다. 그곳의 깊은 곳에는 역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500년간 침묵하며 누워있던 진실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진실을 깨웠습니다. 런던의 냉소도 학회의 의심도 일본의 반박도 이제 무의미했습니다. 바다 아래에 모든 답이 있었거든요. 과학이 있었거든요. 사실이 있었거든요. 나는 한국 연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저항도 어떤 냉소도 이 데이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였습니다. 그리고 경례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해시태그 6장. 런던 국제해전학회. 3월의 그날, 나는 400명의 학자 앞에서 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거북선 최초의 환경 기반 전투 시스템. 화면에 제목이 떠올랐을 때 홀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학자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의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요. 나는 부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3D 모델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침몰한 배의 정확한 형태. 조류 패턴 맵. 16세기 조선의 손으로 그린 해도들. 모든 게 과학적이었고 정확했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학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화면에 이미지들만 보여졌습니다. 침몰한 철판. 구부러진 선체. 5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진실의 흔적들.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었어요. 공격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자존심으로 무장한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자신들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250년을 믿어온 해전사의 기록. 유럽 중심의 역사관. 강대국이 만든 이 구조 말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도쿄 대학의 교수였어요. 나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했습니다. 나를 짓누르려는 것이었죠. 한국이 16세기에 그런 과학을 가졌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북선이 신화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내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른 교수들도 일어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하나, 둘, 셋. 마치 준비된 공격처럼요. 모두 같은 논조였습니다. 거부, 의심, 냉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년을 바친 이 학회에서 나는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마치 내 경력을 사진에 담으려는 것처럼요.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처럼요. 다음 날 신문들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들이 나를 짓눌렀어요.
전설을 믿는 영국인. 중세 한국이 정말 과학 강국이었나? 역사학자의 의심스러운 주장이 학계를 혼란에 빠뜨리다. 나는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신문들을 읽으며 손가락이 떨렸어요. 내 이름 앞에 붙은 단어들이 상처처럼 박혔습니다. 미친 사람. 신화를 추종하는 자. 신뢰할 수 없는 학자. 학회의 동료들은 더 이상 나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오지 않았어요. 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존경, 신뢰, 지위, 모든 게요. 나는 3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은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신문을 읽고 손편지를 받고 핸드폰의 조롱의 메시지들을 삭제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입니까? 25년을 이 분야에 바친 학자.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요. 나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찢었습니다.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진실을 구합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나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학계의 냉소는 항상 새로운 진실에 가합니다. 역사를 바꾼 모든 사람은 처음엔 미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을 본 사람입니다. 나는 그 문장들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다시 살려낼 것처럼요. 새벽이 되었을 때 나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니, 다시 나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아직도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는 여전히 에드워드 하킨스였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학회 사무실로 갔을 때 동료들의 눈이 나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내 책상에 앉았습니다. 부산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다음 심포지엄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분했어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세계를 데려가겠습니다. 바다의 진실을 볼 때까지요. 컴퓨터를 켜 부산 해군사관학교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거든요. 진실 앞에서는 모든 공포가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런던 영국 해군박물관. 국제해전학회 심포지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객석의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세계의 해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1000명.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나는 신문에 났던 대로였습니다. 미친 영국인. 전설을 믿는 학자. 하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앞자리에 앉은 학자들은 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객석에는 오직 침묵만 남았어요. 그 순간 화면이 켜졌습니다. 거북선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복원한 3D 모델이었어요. 그것이 바닷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류가 흐르는 가상의 바다에서요. 나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거북선은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요. 철판의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용두의 곡선이 완벽했습니다. 조류에 저항하지 않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다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카메라 플래시도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500년 전의 기술, 16세기의 과학, 바다를 읽는 법을 아는 한민족의 위대한 발명.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일본의 복제선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조류 속에서요. 그것은 즉시 비틀렸습니다. 조류에 저항하려 했으니까요. 무게 때문에 부력 중심이 흔들렸어요. 배는 회전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요. 그 다음 침몰했습니다. 500년 전처럼요.
대비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배는 살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배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였습니다. 바다를 이해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객석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MIT의 해양공학팀이 일어섰습니다. 박수였어요. 프랑스 국방연구소의 교수도 일어섰습니다. 독일의 학자들도요. 하나 둘 셋.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기립박수가 홀을 뒤덮었어요. 그것은 전이에 가까웠습니다. 500년 전의 진실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다는 기쁨과 경외감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나는 그 박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런던의 냉소도 동료들의 배신도 신문의 조롱도 모두 무의미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객석 맨 뒤에서 나는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박수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요.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연구를 세상에 처음 제시한 사람. 바로 에드워드 하킨스 박사입니다.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객석을 지나쳤습니다. 무대를 향해요. 그 순간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나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3개월 전에 나를 버렸던 그 학자들로부터의 박수였습니다. 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나를 비췄어요. 400개 이상의 눈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나는 더 이상 의심받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친 영국인도 아니었어요. 나는 역사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바다는 단지 전장을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웠어요. 거기서는 미래가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울렸습니다. 3개월의 모든 고통이, 모든 수치심이, 모든 외로움이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일본 대표단이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침묵하며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말은 없었습니다. 바다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소였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알았거든요. 진실을 말입니다. 부산 앞바다. 나는 다시 왔습니다. 해군 박물관의 전시관이 조용했어요. 유리벽 안에 거북선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원된 거북선. 500년의 시간을 건넌 그 배가 여기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배를 말입니다. 철판의 곡선, 용두의 형태. 모든 게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각도, 모든 높이, 모든 위치가 바다와 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아저씨, 이 배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응, 아주 대단한 배야. 500년 전에 만들어진 배인데 지금의 과학자들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대단한 거야. 아이가 다시 거북선을 봤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거북선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옛날 배? 아니면 자신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 나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랐습니다. 현대 조선소로 갔을 때 모든 게 변했어요. 거대한 크레인, 용접의 불빛,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신 스마트 함정, 자율운항 시스템,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배들이었어요. 나는 그곳에 서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거북선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는 계속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계속 바다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책임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거북선을 직접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조선은 기술보다 사고가 앞섰습니다. 그 사고가 500년을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우린 그 정신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요.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역사를 아는 사람의 자부심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나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 바다가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500년 전 이순신이 서 있던 그 자리. 그 바다 위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일본군을 이기는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바다를 읽고 있었어요.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영국 해전사의 권위자에서 한 나라의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뀐 내 인생의 한순간을요. 밤이 되었을 때 나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였어요. 강국의 정의를 다시 쓴다. 진정한 강국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다. 바다를 이해하는 나라다. 바다와 대화하는 나라다. 그 나라는 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25년의 의심, 3개월의 고통, 그리고 이 순간의 깨달음. 모두가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바다를 이해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전히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